항만도시의 오래된 골목 끝자락, 비탈진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해인 수리 공방이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은 햇빛에 발에 글씨가 희미했고 유리문 너머로 작업대 위에 놓인 각종 기계 부품들이 보였다. 오전 10시 해인은 작업대 앞에 앉아 분해된 라디오와 씨름하고 있었다. 32의 나이, 단정하게 묶은 짧은 머리와 검은 테 안경 너머로 집중한 눈빛이 보였다. 그의 손가락 사이사이엔 오래된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작업복 주머니엔 온갖 크기의 드라이버와 핀셋이 꽂혀 있었다. 이 저항, 값이 변했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멀티미터를 집어들었다. 말투는 느렸다. 서두르지 않고 한 음절 한 음절을 또박또박 내뱉는 방식이었다. 누군가는 답답해했지만 해인에겐 그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이었다. 띵! 문을 여는 종소리가 울렸다. 실례합니다. 들어선 여성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박정아. 회색빛 고급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공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미간을 좁혔다. 먼지 쌓인 선반, 정리되지 않은 공구함, 바닥에 흩어진 전선 조각들. 그녀의 눈엔 모든 것이 비효율과 낭비로 보였다. 여기 라디오 수리하는 곳 맞죠? 네. 뭐 필요하세요? 해인은 돋보기를 벗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정아는 가방에서 낡은 진공관 라디오를 꺼내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나무 케이스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다이얼은 녹이 슬어 있었다. 아버지 유품인데 소리가 안 나요. 고칠 수 있어요? 해인은 라디오를 가까이 당겨 살폈다. 손가락으로 케이스를 쓰다듬고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려보고 뒷면의 나사를 확인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처럼 신중했다. 1968년식 필립스 모델이네요. 진공관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칠 수 있냐고요. 박정아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해인은 그녀의 톤에 움찔했지만 여전히 천천히 대답했다. 부품을 구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열흘이나요? 박정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이 해인의 기름 묻은 손을 훑쳤다. 은근한 불쾌감이 스쳤다. 요즘 세상에 새 라디오 사면 하루면 배송되는데 열흘씩이나 기다리라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면 10,000원이면 되는데 이 라디오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고치는 거고요. 해인은 여전히 차분했다. 박정아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효율도 없고 가성비도 없고 아날로그 감성? 그런 거 다 시대착오적인 낭만주의예요. 요즘 세상엔 빠르고 새로운 게 가치잖아요. 느린 건 그냥 무능한 거예요. 공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해인은 대답 대신 라디오 뒷면의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작은 나사들이 쟁반 위에 또각또각 떨어졌다. 뚜껑을 열자 먼지 쌓인 진공관과 낡은 회로 기판이 드러났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각인된 풍경이었다. 저한테 이건 해인은 진공관을 조심스럽게 빼내며 말했다. 누군가의 시간이에요. 이 라디오를 들으며 살았던 사람의 기억이고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예요. 천천히라도. 박정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감상적이네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도태돼요. 젊은 사람이. 그녀는 명함을 작업대 위에 툭 던지듯 놓았다. 박정아 이응이응 기업 전략본부 상무. 반듯한 활자 아래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었다.
다 되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버릴 겁니다. 박정아는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히며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혜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명함을 집어들고 뒤집어 보고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라디오 앞에 다시 앉았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그는 핀셋으로 진공관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다. 오후 햇살이 작업대를 비췄고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혜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창밖으로 항구의 크레인이 보였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쉼없이 화물을 나르고 있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멈추지 않는 세계. 하지만 이 작은 공방 안에선 다른 시간이 흘렀다. 혜인은 낡은 회로 기판 위에 돋보기를 대고 납땜 인두를 들었다. 그의 세계에선 속도가 아니라 정확함이, 새로움이 아니라 복원이 가치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공방 문을 닫은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혜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도윤이라는 이름이 떴다. 응, 나야. 혜인아, 지금 어디야?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잖아. 혜인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5시 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 미안. 작업하다 보니. 지금 출발할게. 서두르지 마. 천천히 와. 우리 어머니 6시 반쯤 오신대. 전화를 끊고 혜인은 작업복을 벗었다. 거울을 보니 이마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손을 씻고 또 씻었지만 손톱 사이사이 깊숙이 밴 검은 때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포기하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다. 도윤과 만난 지 1년 반.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다. 도윤이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를 들고 공방에 왔던 날. 혜인은 그 시계의 태엽을 풀고 기어를 닫고 다시 조립했다. 도윤은 그 과정을 2시간 동안 지켜봤다. 말없이 집중해서. 신기하네요. 이렇게 오래된 것도 살릴 수 있다니. 버려진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 대화가 시작이었다. 도윤은 대기업 전략기획팀 과장이었다. 숫자와 보고서, 마감과 성과로 가득한 세계에 사는 사람. 혜인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도윤은 혜인의 느린 말투를 답답해하지 않았고 기름 묻은 손을 불편해하지 않았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다. 다른 세계 같아요. 혜인 씨가 사는 곳은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여기만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아. 도윤은 그렇게 말했었다. 부러운 듯이. 저녁 6시 40분 혜인은 도윤의 아파트 앞에 섰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32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확인했다. 셔츠 깃은 단정한지 머리는 괜찮은지 손톱 밑에 기름때가 다시 신경 쓰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도윤이 문을 열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다. 왔어? 어머니 아직 안 오셨어. 들어와. 거실은 넓고 깔끔했다. 미니멀한 가구, 흰색 소파,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테이블. 혜인의 공방과는 정반대였다. 여기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먼지 하나 없었다. 긴장했어? 도윤이 물었다. 조금. 괜찮아. 우리 어머니 까다로운 분은 아니야.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혜인은 그걸 눈치챘다. 저번에 어머니한테 내 얘기했다고 했잖아. 뭐라고 했어? 도윤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자영업한다고 했어. 수리공이라고 안 했어? 그게 어머니가 좀 보수적이셔서 대기업, 전문직 이런 거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려고.
혜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오후 7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다. 왔니? 박정아였다. 혜인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오전에 공방에 왔던 바로 그 여성, 도윤의 어머니. 박정아도 혜인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혜인이에요. 안녕하세요. 혜인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박정아는 잠시 혜인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반가워요. 목소리는 차가웠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도윤이 미리 주문해둔 케이터링이었다. 한정식, 정갈하게 담긴 12가지 반찬. 도윤이가 자영업 하신다고 했던데 무슨 일 하세요? 박정아가 먼저 물었다. 혜인은 젓가락을 든 채 잠시 망설였다. 라디오나 오래된 기계들을 고치는 일을 해요. 아, 술이요? 박정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그런 일로 수익이 나나요? 요즘 사람들 다 새 걸 사지. 누가 고쳤으나. 많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얼마 정도? 도윤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는. 뭐가 어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 현실 감각이 없어서 문제야. 낭만만 쫓다가 나중에 후회하더라고. 박정아는 혜인을 똑바로 쳐다봤다. 혜인 씨는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계속 그 일 하실 거예요? 네.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현실적이에요. 효율, 생산성, 성과. 그게 곧 가치죠. 아날로그 감성 어쩌고 하는 건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혜인은 오전에 들었던 그 말을 다시 듣고 있었다. 공방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식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혜인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느리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서두르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박정아는 코웃음 쳤다. 그런 생각으로 살면 세상에서 도태돼요. 발전을 가로막는 낭만주의자들. 환경 어쩌고, 지속 가능성 어쩌고 하면서 실은 변화가 두려운 거죠. 기술 발전은 멈출 수 없어요. 빠른 게 이기는 세상이에요.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박정아는 멈추지 않았다. 도윤아, 내가 왜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알아? 성과 내고 실적 만들고 효율적으로 일했기 때문이야. 회사가 사람을 좋아해서 월급 주는 거 아니거든. 쓸모 있어야 돼.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혜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혜인 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봤으면 해서. 도윤이 좋은 직장 다니잖아요. 장래도 보장되어 있고. 그런데 상대방이 불안정한 일하면 부모로선 걱정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인은 그를 바라봤다. 도윤은 눈을 피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혜인이 먼저 일어섰다. 먼저 갈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벌써? 차라도 마시고 가지. 박정아의 말은 형식적이었다.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내일 아침 일찍 공방 열어야 해서요. 현관까지 따라 나온 도윤이 작게 말했다. 미안해. 어머니가 좀.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혜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혜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다.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차가웠다. 혜인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다. 공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다. 혜인은 박정아의 라디오를 거의 다 고쳤다. 진공관을 교체하고 녹슨 회로를 복원하고 갈라진 나무 케이스를 메웠다. 마지막 점검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가 없었다. 매일 아침 공방에 앉아 명함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다. 박정아 이응이응 기업 전략본부 상무. 그 활자를 볼 때마다 식탁 위에 냉소가 떠올랐다. 혜인아.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온 모양이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갑자기 웬일이야? 보고 싶어서. 요즘 연락도 뜸하고. 괜찮아? 혜인은 대답 대신 라디오를 가리켰다. 내 어머니 라디오. 거의 다 됐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어머니 라디오였어? 응. 그날 저녁 전에 오셨었어. 공교롭지?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작업대 위에 라디오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혜인아, 저번 일은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시긴 한데 나쁜 뜻은 아니었어. 알아. 내 어머니 입장에선 당연한 걱정이겠지. 아들 여자친구가 쓸모없는 일 하니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도윤아. 혜인은 천천히 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일. 도윤은 대답을 머뭇거렸다. 그 짧은 침묵이 혜인에겐 답이었다. 나는 혜인이가 좋아하는 일이면 존중해. 진짜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 말씀도 일리는 있잖아. 우리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려면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혜인은 작게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경제적인 부분, 효율, 생산성, 다 내 어머니가 쓰는 단어네. 혜인아, 나는 내 편이야. 그냥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거지.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혜인을 설득했다. 어머니와 다시 한번 만나자고. 제대로 이야기하면 이해하실 거라고. 혜인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도윤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알았어. 한 번만 더. 주말 박정아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테이블당 간격이 넓고 조명은 은은했으며 직원들은 속삭이듯 말했다. 혜인은 또다시 손톱을 확인했다. 이번엔 솔로 문질러 최대한 깨끗이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어딘지 어색했다. 박정아는 이미 와 있었다. 와인을 시켜놓고 메뉴판을 보고 있었다. 왔네요. 앉아요. 안녕하세요. 혜인이 인사했다. 박정아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이 따라졌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번에 좀 그러셨잖아요. 혜인이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자리 마련했어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박정아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솔직한 조언을 했을 뿐인데. 혜인 씨, 기분 나빴어요? 혜인은 와인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아니요. 괜찮아요. 봐, 도윤아. 혜인 씨는 이해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고 이상만 쫓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거 많이 봤어. 특히 요즘엔 환경운동이니 지속 가능성이니 하는 사람들 많잖아. 박정아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재활용, 새활용, 슬로우 라이프 어쩌고.
다 좋은 말이지. 그런데 그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 기업은 성장해야 하고 경제는 발전해야 하는데 그런 낭만주의자들이 발목 잡는 거야. 시대 발전을 가로막는 거지. 혜인은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복원이랑 재활용은 낭만이 아니에요. 뭐, 그건 필요한 일이에요. 모든 걸 쓰고 버리면 결국 남는 건 쓰레기뿐이거든요. 박정아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편리한 것만 찾잖아요. 스마트폰 쓰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위선적이에요. 저는 스마트폰도 5년째 같은 거 쓰고 배달도 거의 안 시켜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칭찬받고 싶어요? 도윤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그래? 사실을 말하는 건데. 도윤아, 너도 알잖아. 회사에서 성과 안 내면 잘리는 거, 효율 없으면 도태되는 거. 세상이 그래. 감성으로 못 먹고 살아. 박정아는 혜인을 똑바로 쳐다봤다. 혜인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공방 운영에서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어머니, 도윤이 제지했지만 박정아는 멈추지 않았다. 왜? 궁금해서 묻는 건데. 결혼 생각하는 사이면 이런 것도 알아야죠. 도윤이 월급이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한 사람 수입만으론 요즘 애 키우기 힘들어요. 맞벌이 시대잖아요. 저는 충분히 벌어요. 충분히가 얼마예요? 300? 400? 혜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정아는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봐요. 그 정도면 사실상 취미 수준이죠. 자영업도 아니고 도윤이 전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박정아는 개의치 않았다. 도윤아, 너도 정신 차려. 연애는 감정으로 하는 거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경제력, 집안, 미래 계획. 다 따져봐야지. 사랑만으로 안 돼. 혜인은 천천히 냅킨을 내려놓았다. 저는 도윤 씨 돈이 필요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 공방 접고 대기업 들어가요? 아니면 도윤 씨 만나지 말까요? 박정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선택은 혜인 씨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조언하는 것 뿐이에요.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윤은 어머니와 혜인 사이에서 눈동자를 굴렸다. 입을 열었다 다물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끝내 명확한 말을 하지 못했다. 혜인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도윤은 자신을 편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하지 못했다. 혜인의 가치를 옹호하지 못했다. 그는 중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중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가볼게요. 잘 드세요. 혜인아, 잠깐. 도윤이 손을 뻗었지만 혜인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레스토랑을 나와 찬 공기를 마셨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그리고 걸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 지하철을 타고 항구가 보이는 골목까지 공방 앞에 도착했을 땐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다. 작업대 위엔 박정아의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혜인은 그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전원을 넣었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더니 오래된 진공관이 따뜻하게 빛났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옛날 재즈, 느리고 부드러운. 라디오는 살아났다.
하지만 혜인은 기쁘지 않았다. 그는 라디오를 끄고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박정아의 명함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전화를 걸지 않기로 했다. 대신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라디오 다 고쳤어. 공방에 두고 갈게. 어머니께 전해줘.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엎어두었다. 창밖으로 항구의 불빛이 보였다. 컨테이너를 나르는 크레인은 밤새 멈추지 않았다. 빠르고 쉼없이 효율적으로. 혜인은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업대 위에 다른 라디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천천히 혼자서. 문자를 보낸 다음 날 도윤은 공방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다. 혜인은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고 라디오들을 고치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았다. 그 사이 핸드폰은 서너 번 울렸다. 모두 도윤이었다. 혜인은 받지 않았다.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박정아의 라디오는 상자째 작업대 구석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 가져가기를 기다리며. 열흘째 되던 오후 도윤이 왔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말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혜인아. 응. 혜인은 작업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도윤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뭐가? 다. 어머니 일도, 내가 제대로 말 못한 것도, 내가 힘들었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혜인은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천천히 도윤을 쳐다봤다. 도윤아, 너 진짜로 뭐가 미안한지 알아? 응? 내가 미안한 건 어머니 편을 든 게 아니야. 아무 편도 들지 못한 거야.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비난할 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게 더 아팠어. 차라리 어머니 편을 들거나 아니면 나를 확실하게 편들거나 둘 중 하나였으면 덜 아팠을 것 같아. 나는 내 편이었어. 진짜로. 그럼 왜 말을 못했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무서웠어. 뭐가?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반대하는 게. 혜인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무서워하는 건 알았어. 그런데 나는 안 무서웠을 것 같아? 너네 어머니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게. 혜인아. 도윤아, 나는 내가 완벽하길 바라는 게 아니었어. 그냥 내 편이어 주길 바랐어.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렵지 않아. 근데 어머니가 워낙 강하신 분이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었어. 반대하면 안 되는 거고 따라야 하는 거고. 그게 익숙해서.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니, 확신이 없잖아. 너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혜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박정아의 라디오가 든 상자를 집어 도윤에게 건넸다. 이거 어머니께 전해줘. 완벽하게 고쳤어. 소리도 잘 나. 혜인아, 우리 이대로 끝내지 말자. 나 진짜 노력할게. 어머니한테도 제대로 말할게.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해. 어머니를 설득하려면. 얼마나? 그건 모르겠어. 혜인은 상자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도윤아, 나는 내가 어머니를 설득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선택하길 바라는 거야. 그냥 선택. 설득이 아니라. 그게 무슨 차이야? 설득은 조건부잖아. 어머니가 허락하면, 어머니가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선택은 달라. 어머니가 반대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 도윤은 말없이 상자를 받아들었다. 나 시간 좀 줘. 정리할게. 알았어. 도윤은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고쳐진 라디오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박정아는 라디오를 켜보지도 않은 채 물었다. 그래서 어쩔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 혜인이 계속 만날 거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박정아의 표정이 굳었다. 도윤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해요. 혜인이랑 있으면. 지금은 그렇겠지.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나중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애 교육비 걱정되고 집 대출금 내야 하고 그럴 때도 사랑만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나중 일이 아니야. 금방이야. 너 내년이면 35이야. 결혼하고 애 낳으면 바로 닥치는 일들이야. 박정아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내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아빠 없이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서 돈 벌고 너 대학 보내고 그러면서 다짐했어. 내 아들만큼은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알아요, 어머니. 그런데 혜인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도 안다. 근데 나쁜 사람이 아닌 것과 좋은 배우자인 것은 다른 문제야. 너는 좋은 직장 다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그런데 왜 굳이 불안정한 사람을 선택하니? 혜인이는 불안정하지 않아요. 월 300도 안 되는 수입이 안정적이야? 도윤아, 정신 차려.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박정아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도윤아, 나는 너를 통제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하는 거야. 너도 회사 다니면서 느끼잖아. 성과 없으면 밀려나는 거, 효율 없으면 도태되는 거. 세상이 그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도 혜인 씨는 뭐, 특별해? 다른 사람들도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그런데 결국 살아남는 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정아는 라디오를 집어들었다. 이거 잘 고쳤네. 솜씨는 좋은가 봐. 근데 도윤아, 솜씨 좋다고 밥 먹고 사는 건 아니야. 세상은 냉정해. 그녀는 라디오를 켰다. 오래된 재즈가 흘러나왔다. 잠시 음악을 듣던 박정아가 라디오를 껐다. 좋긴 하네. 그런데 이게 뭐 대수야? 새 거 사면 되는데.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도윤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도윤 과장, 이번 분기 실적 어때? 팀장이 물었다. 도윤은 자료를 펼쳤다. 목표 대비 92% 달성했습니다. 92%? 100%가 목표였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변명하지 마. 다른 팀들은 다 목표 달성했어. 왜 우리 팀만 못했어?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과장님, 회사는 결과로 말하는 곳이야. 과정이 아니라 노력했다고 다 인정받는 거 아니야. 성과 내야 해. 효율적으로. 알겠어? 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동료가 지나가며 말했다. 도윤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집중 안 되는 것 같던데. 아니야, 괜찮아. 연애 문제? 맞지? 얼굴에 다 써 있어.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다. 형,
사랑이랑 현실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뭔 소리야? 둘 다 중요하지.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동료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 나는 현실 택하겠는데. 사랑은 변하잖아. 근데 돈은 배신 안 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도윤은 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혜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야. 만날 수 있어? 왜? 할 말이 있어. 전화로 해. 아니, 직접 만나서 하고 싶어. 한참의 침묵 끝에 혜인이 대답했다. 내일 공방으로 와. 전화가 끊겼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현명한 선택을 해라. 그리고 혜인의 말을 떠올렸다. 설득이 아니라 선택.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혜인과 함께 찍은 사진. 공방 앞에서 혜인은 기름 묻은 손을 감추려고 뒤로 숨기고 있었고 도윤은 그런 혜인을 안고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정말로. 도윤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저녁 도윤은 공방 앞에 섰다. 문을 열기 전 그는 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혜인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도윤을 보자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왔어. 응.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혜인 맞은편에 섰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도윤은 입을 열었다 다물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혜인아, 우리 결혼 이야기 좀 해볼까? 혜인의 표정이 굳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어머니가 우리 결혼하려면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안정적인 일? 응. 그게 공방 말고 정규직 같은 거. 어디 회사 들어가거나. 혜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혜인아, 오해하지 마. 나도 내 일 존중해. 근데 현실적으로. 그만해. 혜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도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어머니 심부름 왔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한테 내일 그만두고 회사 들어가래? 내 어머니 기준에 맞춰서 살래? 도윤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힘들어질 것 같아. 어머니도 계속 반대하실 거고.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거야.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양보? 혜인은 허탈하게 웃었다. 도윤아, 양보는 서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양보하라는 건 나한테만 요구하잖아. 너는? 내 어머니는? 뭘 양보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혜인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내 일이 자랑스러워. 부끄럽지 않아. 느리고 돈도 많이 못 벌지만 의미 있는 일이야.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그게 쓸모없다고 했어. 그리고 너는 어머니 편을 들었어. 나는 내 편이었어. 아니야. 너는 중간에 있었어. 그리고 중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해야 돼? 선택해. 나 아니면 내 어머니. 둘 중 하나. 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해? 둘 다 소중한데.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야. 혜인은 공방 문을 열었다. 나가줘. 더 이상 할 말 없어. 혜인아, 제발. 나가. 도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혜인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작업대 위의 라디오들이 희미하게 빛났다. 혜인은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다. 손은 떨렸지만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느리더라도, 혼자서라도. 창밖으로 항구의 크레인이 보였다. 밤새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세계. 하지만 이 작은 공방만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혜인은 도윤에게서 온 23통의 문자를 읽지 않은 채로 두었다. 전화는 17번 왔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공방은 여전히 문을 열었고 혜인은 여전히 기계를 고쳤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혜인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했다. 버려진 부품들을 모아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라디오 케이스로 조명을 만들고 고장난 턴테이블로 키네틱 조각을 만들고 낡은 스피커로 음향 설치물을 만들었다. 처음엔 그냥 손이 가는 대로였다. 아픔을 잊기 위해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안경을 쓰고 캔버스 가방을 맨 그는 작업대 위의 설치물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게 다 여기서 만드신 건가요? 네. 뭐 필요하세요? 아, 저는 바다미술관의 큐레이터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혜인은 명함을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바다미술관이요? 항구 근처에 있는 작은 미술관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그 컨테이너로 만든 미술관? 맞아요. 저희가 다음 달에 재생과 순환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기획 중인데 작가님 작업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작가요? 저는 그냥 수리공인데요. 김민주는 웃었다. 수리공이자 작가죠. 이 작업들 보세요.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는 작업대 위에 음향 설치물을 가리켰다. 6개의 오래된 라디오가 철사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주파수를 송출하며 겹쳐지는 소음을 만들어냈다. 이건 뭘 표현하신 거예요? 그냥 버려진 것들도 각자 목소리가 있다는 거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 저희 전시에 딱 맞아요.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인은 망설였다. 저는 전시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평소처럼 작업하시면 돼요. 혜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그날부터 혜인은 전시 준비에 몰두했다. 공방 한쪽을 비워 작업 공간을 만들었다. 지난 몇 년간 모아둔 고장난 기계들을 꺼냈다. 턴테이블, 카세트 플레이어, 오르골, 진공관 라디오, 릴 테이프 레코더. 각각의 기계에는 시간이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의 손때, 긁힌 자국, 녹슨 나사. 그 모든 것이 이야기였다. 혜인은 그 이야기들을 엮기 시작했다. 메인 작품은 시간의 합창이라고 이름 붙였다. 24개의 낡은 스피커를 원형으로 배치하고 각각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흘러나오게 했다. 어떤 스피커에선 1960년대 재즈가, 어떤 스피커에선 1980년대 록이, 어떤 스피커에선 2000년대 전자음악이 흘렀다. 관객이 원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시대의 음악이 동시에 들렸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지만 가만히 귀 기울이면 그 속에서 하나의 리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는 것.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순환한다는 것. 전시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저녁 공방 문이 열렸다. 도윤이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 야위었고 수염이 자라 있었다. 혜인아. 혜인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다.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이제 와서? 도윤은 공방 안을 둘러봤다. 곳곳에 놓인 작품들, 설치 중인 스피커들, 바닥에 널린 도면들. 뭐 하는 거야, 이거? 전시 준비. 전시? 응. 다음 주에 바다미술관에서. 도윤의 눈이 커졌다. 진짜? 혜인아, 축하해. 정말 대단한데? 고마워. 그래서 무슨 일로 왔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요즘 계속 너 얘기를 해. 라디오 고쳐준 것 때문에. 그래. 응. 그 라디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대. 어머니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라디오 켜니까 나왔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남긴 메시지. 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내장 녹음 기능이 있었구나. 몰랐어. 어머니가 그거 듣고 많이 우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녹음하신 거였대. 정아야, 너무 빨리 살지 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 그렇게. 혜인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어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대. 직접 말씀드리고 싶으시다는데 올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도윤이 내가 전해줘. 혜인아. 도윤은 한 걸음 다가왔다. 혜인은 한 걸음 물러섰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윤아, 우리는 끝났어. 나 달라졌어. 진짜야. 어머니한테도 제대로 말했어. 내가 혜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늦었어. 늦지 않았어. 아직 늦었다고. 혜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아, 나는 내가 나를 선택하길 바랐어. 흔들림 없이. 그런데 너는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석 달이 걸렸어. 석 달. 그 시간 동안 나는 혼자서 견뎌야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혼자가 더 편해.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혜인아, 전시 잘 되길 바랄게.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걸 몰라봐서 미안해. 문이 닫혔다. 혜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작업대로 돌아왔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참을 수 있었다. 전시 개막일. 바다미술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주로 지역 주민들, 미술 애호가들, 젊은 예술가들이었다. 혜인의 작품은 전시장 중앙에 놓였다. 시간의 합창. 사람들은 원 안으로 들어가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신기하네요. 이거 다 진짜 오래된 스피커예요? 음악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노부부가 오래 서서 음악을 들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여보, 이 음악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듣던 거. 어머, 맞네. 그때 그 재즈.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음악에 몸을 맡겼다. 혜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전시 중반쯤 낯선 외국인이 다가왔다. 40대 여성, 세련된 옷차림의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작가님이신가요? 네. 저는 베를린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의 큐레이터 카타리나 슈미트입니다.
이 작업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내년 비엔날레 주제가 지속 가능한 기억이에요. 작가님 작업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참여 의향 있으신가요? 혜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베를린이요? 네. 항공료, 숙박, 제작비 모두 지원됩니다. 이 작업을 더 큰 규모로 선보일 수 있어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카타리나는 웃었다. 예술에는 언어가 필요 없어요. 작품이 말하니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녀가 떠난 뒤 혜인은 한참을 명함을 들여다봤다. 김민준 큐레이터가 다가왔다. 축하해요. 카타리나는 유럽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큐레이터예요. 작가님 인생이 바뀔 거예요.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 마지막 날. 혜인은 혼자 전시장에 남아 작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박정아였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안녕하세요. 박정아가 먼저 인사했다. 혜인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전시 보러 왔어요. 늦었지만. 네. 구경하세요. 박정아는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봤다. 시간의 합창 앞에서 멈춰섰다. 원 안으로 들어가 귀를 기울였다. 한참을 서 있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인은 조용히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박정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라디오.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그게 녹음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연히 살린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혜인 씨가 소중하게 다뤘기 때문이에요. 버리지 않고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박정아는 혜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빠른 게 좋은 거고 새로운 게 가치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속도가 아니라 의미라는 걸. 혜인 씨 작업 보니까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성과와 효율만 따지면서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렸어요. 사람도 시간도. 박정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혜인 씨 보내고 나서.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 기준을 강요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혜인 씨한테 그리고 도윤이한테. 박정아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배운 게 많아요. 그 일이 없었으면 이 작업도 못했을 거예요. 박정아는 고개를 들었다. 혜인 씨, 베를린 간다면서요? 도윤이한테 들었어요. 네.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가세요. 꼭 가세요. 혜인 씨 작업, 세상이 봐야 해요. 박정아는 작품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 느림의 가치를 증명하셨네요. 제가 틀렸어요. 세상은 빠른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혜인은 작게 웃었다. 저는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방식대로 산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박정아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라디오 수리비예요. 그때 드리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혜인 씨 작업의 가치예요. 혜인은 봉투를 받았다. 박정아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다음 전시 때도 꼭 보러 올게요. 응원합니다. 문이 닫히고 혜인은 혼자 남았다. 전시장은 조용했다. 스피커들은 여전히 음악을 내보내고 있었다.
여러 시대의 여러 목소리들의 합창. 혜인은 원 안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다. 소음 속에서 리듬을 찾았다. 혼란 속에서 조화를 찾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것은 인정이 아니었다. 증명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용기였다. 이제 그 용기가 생겼다. 혜인은 눈을 떴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항구가 보였다. 크레인은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였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지만 이 작은 전시장에선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느리지만 깊은 시간. 사라지지 않는 시간. 혜인은 작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베를린행 비행기는 한 달 뒤였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 천천히 확실하게. 하지만 사실 전 인정받으려고 이 작업을 한 건 아니에요. 기자 그럼 왜 하신 건가요? 혜인 그냥 버려진 것들이 안타까워서요. 고장났다고, 느리다고,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것들. 근데 잘 보면 그 안에 이야기가 있거든요. 누군가의 시간이 기억이. 그걸 살리고 싶었어요. 기자, 최근 베를린 비엔날레에서 초청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혜인 네. 아직 믿기지 않아요. 기자,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혜인 웃음 인정. 솔직히 말하면 전 한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근데 이제는 알아요. 가치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는 걸. 기자 무슨 의미인가요? 혜인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서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빠르든 느리든 효율적이든 아니든 제가 의미를 느끼면 그걸로 충분해요. 박정아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가치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다. 며칠 뒤 박정아는 회사 임원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전략본부장이 발표를 시작했다. 그래프가 스크린에 떴다. 상승 곡선, 목표 달성률, 효율성 지표. 전년 대비 12% 성장했으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박정아도 손뼉을 쳤다. 하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회의가 끝나고 CEO가 박정아를 불렀다. 상무님, 다음 달 혁신 포럼에서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무슨 주제로요? 효율과 성장의 미래로 하시죠. 상무님 전문 분야잖아요. 박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효율과 성장의 미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지만 타이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엔 전혀 다른 단어들이 떠올랐다. 느림, 복원, 의미. 박정아는 한숨을 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 숲, 끝없이 올라가는 고층 건물들. 모두가 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 안 하실래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어디서? 집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박정아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도윤이 요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알았어. 7시쯤 갈게. 저녁, 도윤의 집. 식탁에는 수수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직접 다 했어? 네.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그래. 맛있겠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사표 냈어요. 박정아의 젓가락이 멈췄다. 뭐? 회사 그만뒀어요. 다음 달이 마지막이에요. 너 미쳤어? 왜?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성과 내고 실적 올리고 승진하고. 그런데 그게 다 뭔가 싶더라고요. 전 그냥 로봇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인데. 안정적이면 뭐해요? 의미가 없는데. 박정아는 말문이 막혔다. 도윤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효율, 성과, 생산성.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혜인이를 만나면서 다른 삶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도윤아, 혜인이는 느리게 살았어요. 돈도 많이 못 벌고 비효율적이고. 근데 행복해 보였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니까. 전 그게 부러웠어요. 도윤의 눈이 붉어졌다. 근데 전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혜인이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박정아는 고개를 떨궜다. 다 내 잘못이구나.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건데? 사표 내고. 도윤은 작게 웃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천히 찾아볼 거예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돈은 적게 벌어도 의미 있는 일. 박정아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너한테, 혜인 씨한테. 어머니, 나도 변해야겠다. 너무 오래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살았나 봐.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거죠. 빠른 것도 좋고 느린 것도 좋고 둘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박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박정아는 혁신 포럼 무대에 섰다. 1000명이 넘는 청중이 그녀를 바라봤다. 기업 CEO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 오늘 저는 효율과 성장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박정아는 발표 자료를 넘겼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스크린에 떴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전부 바꾸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다. 박정아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저는 30년 넘게 전략 기획 일을 해왔습니다.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내고 성장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우상향 곡선. 아름답죠? 하지만 최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곡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박정아는 발표 자료를 껐다. 그리고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놓았다. 얼마 전 저는 한 젊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버려진 기계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수익성도 낮은 일이죠. 저는 처음에 그 일을 무시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작가의 전시를 보고 나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가치가 속도와 효율로 측정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느려야 의미가 있고 비효율적이어야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정아는 청중을 둘러봤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성장만을 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 의미.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제 기준을 강요하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효율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성장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있는지. 청중석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느림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복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된 것을 지키고 고치고 이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정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오늘 제 삶의 방식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약속합니다. 속도만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성과만을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관계를,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더 빠르게,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의미 있게, 더 지속 가능하게가 아닐까요? 발표가 끝났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천천히, 그러다 점점 커지며 박정아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가벼웠다. 며칠 뒤 박정아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항구가 보이는 작은 카페. 혜인의 공방에서 멀지 않은 곳.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사표가 작성되어 있었다. 박정아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다. 30년을 다닌 회사, 상무까지 올랐던 커리어.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제출 버튼을 클릭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급하지 않게 자신의 리듬대로. 박정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면서도 달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CEO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이번엔 도윤이었다. 받았다. 어머니, 어디세요? 받아보러 왔어. 혼자요? 응, 혼자. 괜찮으세요? 박정아는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아주 괜찮아. 전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멀리 항구의 크레인이 보였다.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빠른 것만이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느린 것에도 멈춘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박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공방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혜인을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느린 세계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자신도 그 리듬을 배우고 싶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으며. 베를린행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 혜인은 공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한 달간 비울 예정이라 작업대를 깨끗이 치우고 수리 요청이 들어온 기계들을 모두 완성했다. 문 앞에 휴업 안내 편말을 붙이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박정아였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혜인은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다. 박정아는 예전과 달라 보였다.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더 편안해 보였다. 베를린 간다면서요? 네. 모레 출발이에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박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차 한잔 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혜인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4시.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창가 자리. 항구가 한눈에 보이는 곳. 박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사 그만뒀어요. 혜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네. 30년 다닌 회사, 상무 자리, 다 내려놓았어요. 그게
저 때문은 아니죠? 박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혜인 씨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혜인 씨가 계기를 준 건 맞지만 결국 제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혁신 포럼에서 발표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들, 효율, 성과, 속도, 그게 전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혜인 씨 전시를 보면서 그리고 남편 목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전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았구나. 빨리 가느라, 성과 내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지나쳤더라고요. 박정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도윤이도 회사 그만뒀어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이한테 너무 제 기준을 강요했어요. 빨리 승진하고 성과 내고 안정적으로 살라고. 근데 그게 도윤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혜인은 조용히 들었다. 혜인 씨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혜인 씨가 하는 일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어요.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박정아는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혜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을,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어머니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도윤이를 위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저랑은 다른 거죠. 혜인은 박정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전 어머니를 용서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전 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박정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박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혜인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도윤 씨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제는 그게 저를 멈추게 하진 않아요. 예전엔 도윤 씨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고, 근데 이젠 알아요. 제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박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제가 평생 못 깨달은 거예요. 남이 정한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제 기준은 없었어요. 이제라도 찾으시면 되죠. 늦지 않았어요. 박정아는 미소 지었다. 혜인 씨는 정말 단단한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전 약했어요. 근데 약해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다. 예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헤어질 때 박정아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베를린에서 도윤이 생각날 것 같아요? 혜인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날 것 같아요. 많이. 근데 그것 때문에 제 길을 멈추진 않을 거예요. 좋은 선택이에요. 박정아는 혜인의 손을 잡았다. 혜인 씨, 멋진 작품 만들어요. 세상에 혜인 씨 목소리를 들려줘요. 느림의 가치를, 복원의 의미를. 노력할게요. 그리고 박정아는 잠시 머뭇거렸다. 도윤이한테 기회를 주진 않을 거예요?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줬어요. 여러 번. 근데 도윤 씨는 선택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도윤이 많이 변했어요. 알아요. 근데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도윤 씨 스스로를 위해 변한 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날 밤 혜인은 공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짐은 다 쌌다. 큰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그게 전부였다. 작업대에 앉아 공방을 둘러봤다. 5년을 보낸 공간. 수많은 기계들을 고쳤던 곳. 도윤을 처음 만났던 곳.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혜인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번엔 받았다. 여보세요. 혜인아. 받아줘서 고마워.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베를린 간다고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 혜인아, 나 할 말이 있어.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혜인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응. 마지막으로. 부탁이야. 알았어. 공방으로 와. 30분 뒤 도윤이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도윤은 야위어 있었다. 수염을 깎긴 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왔어. 응. 두 사람은 작업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혜인아, 나 회사 그만뒀어. 어머니한테 들었어. 그래. 그리고 이제 알았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윤은 혜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너를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세상의 기준과 너의 가치 사이에서 나는 비겁하게 중간에 있었어. 너는 나한테 선택하라고 했지. 설득이 아니라 선택. 근데 나는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인아,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 너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나는 너를 선택해. 혜인은 조용히 들었다. 근데 늦었다는 거 알아. 너는 이미 나 없이도 잘 걸어가고 있잖아. 베를린도 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도윤아. 혜인이 천천히 말했다. 내가 날 선택한 건 정말 기뻐. 진심으로. 근데 너무 늦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그리고 사실은 내가 날 선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혜인은 작게 미소 지었다. 중요한 건 내가 너 자신을 선택했느냐야. 내가 회사 그만둔 건 나 때문이야 아니면 너 때문이야?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처음엔 너 때문이었어. 너를 되찾고 싶어서. 근데 회사 다니면서 느꼈어. 이건 내 삶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구나. 그럼 됐어. 뭐가?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거.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혜인아, 우리 정말 끝이야?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는 끝이야.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 혜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항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모르겠어. 미래는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알겠어. 도윤은 눈물을 닦았다. 혜인아, 마지막으로. 고마웠어. 너를 만나서. 너 덕분에 나는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알았어. 느림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나도 고마웠어. 진심으로. 도윤은 공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여기서 처음 만났었지. 아버지 시계 고치러 왔을 때. 응, 기억나. 그때 내가 시계를 고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 이 사람은 시간을 다루는구나. 버려진 시간을 살리는구나.
도윤은 혜인을 바라봤다. 넌 나한테도 그랬어. 내 버려진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을 다시 보게 해줬어. 고마워. 혜인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을 안았다. 도윤도 혜인을 꽉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다. 잘 가. 베를린에서 멋진 작품 만들어. 응. 너도 잘 지내. 내가 하고 싶은 일 꼭 찾길 바랄게. 도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혜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혔다. 혜인은 한참을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작업대에 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다. 해방감도 있었다. 안도감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가 있었다. 혜인은 눈물을 닦고 마지막으로 공방을 정리했다. 내일이면 베를린으로 간다. 새로운 시작.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게.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대로.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항구의 크레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혜인은 이제 그것에 조급해하지 않았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도 자신은 천천히 가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혜인은 공방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새로운 아침을 향해. 3년 후 베를린의 겨울은 차갑고 어두웠지만 혜인의 작업실은 따뜻했다. 폐공장을 개조한 넓은 공간. 천장이 높고 창문이 컸다. 작업대 위엔 여전히 낡은 기계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항구 공방 때와는 규모가 달랐다. 3명의 조수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 독일인 청년 하나, 폴란드에서 온 여성 하나,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 온 젊은 작가 하나. 혜인, 이 턴테이블 모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인 조수 마르쿠스가 물었다. 혜인은 다가가 모터를 살폈다. 이건 완전히 갈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원형은 보존하면서. 어떻게요? 3D 프린팅으로 똑같은 형태를 만들되 내부 구조는 현대식으로. 겉은 과거, 속은 현재. 그게 우리 방식이잖아요.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혜인의 작업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베를린 비엔날레 이후 뉴욕 현대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도쿄 모리 미술관에서 전시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혜인은 모든 제안을 받지 않았다. 선택했다. 자신의 메시지와 맞는 전시만, 의미 있는 프로젝트만. 최근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기억 연구소 설립이었다. 버려진 전자기기를 수집해 복원하고 그 과정을 교육하는 비영리 단체. 베를린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했고 이제 6개월째 운영 중이었다. 매주 토요일엔 일반인들에게 수리 교실을 열었다. 자신의 물건을 직접 고치는 법을 가르쳤다. 버리지 마세요. 고칠 수 있어요. 천천히 함께. 그게 혜인의 모토였다. 어느 날 오후 연구소 사무실로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박정아. 혜인은 놀라 이메일을 열었다. 마이너스. 혜인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저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느린 기업 연구소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기업들에게 자문하는 곳인데 효율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사람 중심의 경영을 컨설팅하는 곳이에요.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어요. 박정아가 느림을 말하다니 하면서요. 웃음하지만 점점 관심 갖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MZ세대 직원들의 번아웃 문제, ESG 경영 때문에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30년 넘게 한 방식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의미 있어요. 혜인 씨 덕분이에요. 정말로.
다음 달에 베를린 출장이 있어요.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응원합니다. 박정아 드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혜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다. 좋아요. 연락 주세요. 제 작업실로 초대할게요. 한 달 뒤 박정아가 베를린에 도착했다. 혜인의 작업실을 방문한 그녀는 넓은 공간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3년 만에 이만큼이나.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겸손은 혜인 씨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두 사람은 작업실 한편의 카페 공간에 앉았다. 재활용 목재로 만든 테이블, 빈티지 의자들. 도윤이 얘기 들으셨어요? 박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연락해요. 안부 정도. 그 애가 지금 목공일 배우고 있어요. 네, 들었어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대기업 과장하다가 갑자기 목수라니. 근데 요즘 보면 행복해 보여요. 진짜로. 박정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무 다루는 거, 천천히 깎고 다듬는 거. 그게 그 애한테 맞더라고요. 성과에 쫓기지 않고 자기 속도로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혜인 씨 영향이에요. 혜인 씨를 만나지 않았으면 도윤이는 아직도 회사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윤 씨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계기를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도윤이한테 마음 남아 있어요? 혜인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끔 생각나요. 좋았던 기억들. 근데 그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소중한 과거로 남겨두고 싶어요. 도윤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도윤 씨가 결정할 일이겠죠. 박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인 씨는 정말 어른이 됐네요. 3년 전만 해도 아팠을 텐데. 아팠죠. 많이. 근데 그 아픔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며칠 뒤 혜인은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지속 가능성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다. 주제는 순환의 예술 버려진 것들의 재탄생. 강연장엔 3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다. 기업가들, 환경운동가들, 예술가들, 학생들. 혜인은 무대에 섰다. 예전 같았으면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인입니다. 스크린에 혜인의 작품 이미지들이 떴다. 시간의 합창, 베를린 비엔날레 설치작, 최근 도쿄 전시 작품들. 저는 버려진 것들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라디오, 고장난 턴테이블, 녹슨 기계들. 세상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을 다시 살립니다. 혜인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굳이 고치느냐고. 새 걸 사면 되잖아요.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편하게.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새 걸 사는 게 더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잃는 것도 있어요. 혜인은 슬라이드를 넘겼다. 전자 쓰레기 매립지 사진이 떴다. 매년 5천만 톤의 전자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중 20%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땅에 묻히거나 소각돼요. 독성 물질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온실가스가 배출되죠.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하지만 환경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는 건 기억이에요. 관계예요. 시간이에요. 혜인은 박정아의 라디오 사진을 보여줬다. 이 라디오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주인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만약 이걸 버리고 새 걸 샀다면
그 목소리는 영영 사라졌을 거예요. 청중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았다. 물건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사용했던 사람의 시간이, 손때가, 기억이 배어 있어요. 그걸 버린다는 건 그 이야기를 버리는 거예요. 혜인은 슬라이드를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다.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속도를 늦추자고. 새 것을 추구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이게 정말 고칠 수 없는 건지,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되살릴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건 물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혜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관계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조금 느려졌다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쓸모없다고 쉽게 버리는 세상. 하지만 모든 건 고칠 수 있어요. 시간을 들이면, 정성을 들이면. 청중석이 조용해졌다. 느림엔 가치가 있어요. 복원엔 의미가 있어요.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천천히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혜인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다. 지속 가능한 기억 연구소의 사진. 사람들이 함께 기계를 고치고 웃고 있는 모습. 우리 연구소에서는 매주 사람들에게 수리를 가르쳐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자기 물건을 고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변해요.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해요. 하지만 직접 해보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를 살릴 수 있구나. 혜인은 미소 지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것.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강연이 끝났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혜인은 깊게 인사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혜인에게 다가왔다. 한 중년 남성이 명함을 건넸다. 저는 폭스바겐 지속가능경 영팀장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혜인 씨와 협업하고 싶은데요. 어떤 협업이요? 폐차되는 자동차 부품들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요. 관심 있으시면 제안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젊은 여성도 다가왔다. 저는 환경단체 활동가인데요. 혜인 씨 강연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단체 행사에서도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정 확인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학생도 있었다. 저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하는데요. 혜인 씨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혜인은 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자신이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찾으세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리고 그걸 위해 천천히 걸어가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밤, 혜인은 창가에 앉아 함부르크의 야경을 바라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혜인아, 나야. 강연 영상 봤어.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잘 지내? 응. 나 요즘 가구 만들고 있어. 목공. 어머니한테 들었어. 재밌어. 나무 깎고 다듬고. 느린 작업인데 그게 좋더라. 혜인은 미소 지었다.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인아. 응? 나 아직도 너 생각해. 많이. 혜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알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게 맞다는 것도. 너는 내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내 길을 찾아가고 있어. 그게 좋은 것 같아. 너 덕분에 나는 변했어. 진짜로. 도윤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고마워, 혜인아.
내 인생에 와줘서. 그리고 행복해. 진짜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너도 행복해, 도윤아. 응, 노력하고 있어. 천천히. 전화가 끊어졌다. 혜인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다. 아픔은 없었다. 그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이었다. 6개월 후 서울. 혜인은 고향에 돌아왔다. 항구 도시. 혜인 수리 공방이 있던 그 골목. 3년 만에 보는 공방은 새로운 간판이 달려 있었다. 도윤 목공방. 혜인은 놀라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엔 도윤이 있었다. 대패질을 하고 있었다. 나무가루가 날리고 톱밥 냄새가 났다.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혜인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혜인아? 한국 온 줄 몰랐어. 전시 때문에 왔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아, 여기. 내가 떠나고 나서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었거든. 근데 내가 다시 계약했어. 왜? 도윤은 미소 지었다. 여기가 시작이었잖아. 너랑 나의. 그리고 내가 변하기 시작한 곳. 의미 있는 곳이더라고. 혜인은 공방을 둘러봤다. 예전에 작업대는 그대로였지만 기계 대신 나무들이 놓여 있었다. 뭐 만들어? 테이블. 주문받아서. 재활용 목재로. 멋있다. 너한테 배운 거야. 버려진 것도 가치가 있다는 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도윤이 먼저 물었다. 커피 한 잔 할래? 근처에 좋은 카페 생겼어. 좋아. 카페에 앉아 두 사람은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혜인의 베를린 생활, 전시들, 연구소 이야기, 도윤의 목공 배움, 새로운 일, 변화된 삶. 행복해 보여. 도윤이 말했다. 너도. 응. 처음으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혜인아,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혜인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도윤아,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 응? 각자의 새로운 시작. 너는 내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그럼 연인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야. 우리는 각자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 그 길을 끝까지 가봐야 해. 그럼 나중엔? 모르겠어. 미래는 아무도 몰라. 근데 혜인은 미소 지었다. 친구로는 남을 수 있잖아. 서로 응원하는.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것도 좋긴 하네. 그래. 그것도 좋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항구의 크레인이 보였다.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그것에 조급해하지 않았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지만 자신들은 천천히 가면 된다. 그걸로 충분했다. 1년 후 박정아의 느린 기업 연구소는 성공했다. 5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자문을 받았고 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시작했다. 성과만이 아니라 직원 웰빙을, 효율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박정아는 책을 냈다. 제목은 빠름의 함정, 느림의 가치. 베스트셀러가 됐다. 책 서문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나는 평생 빠르게 살았다. 성과를 내고 효율을 높이고 성장을 추구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젊은 작가를 만나면서 깨달았다. 빠른 것만이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느림에도 복원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나의 반성문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도윤의 목공방도 자리를 잡았다. 재활용 목재로 만든 가구들은 입소문을 탔다. 느리게 만들어졌지만 그만큼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도윤은 이제 조수 2명과 함께 일했다. 그들에게 가르쳤다. 서두르지 마. 나무는 천천히 다뤄야 해. 그래야 나무가 말을 해. 그는 행복했다. 혜인의 연구소는 확장됐다. 베를린뿐 아니라 파리, 런던, 도쿄, 그리고 서울에도 지부가 생겼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리를 배웠고 수만 개의 물건들이 다시 살아났다. 혜인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했다. 전시를 열었다.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작업실에서 혼자 기계를 고치는 시간이었다. 느리게 조용히 집중해서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다. 어느 날 혜인은 서울 지부를 방문했다. 항구 도시에 만든 작은 공간. 도윤의 목공방 바로 옆 건물이었다. 우연은 아니었다. 혜인이 일부러 그 자리를 선택했다. 시작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박정아도 왔다. 도윤도 왔다. 김민준 큐레이터도, 초창기 전시를 함께 했던 사람들도. 혜인은 짧은 인사를 했다. 이곳은 제가 처음 수리 공방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5년 전 저는 이 골목에서 혼자 라디오를 고치며 살았어요. 외롭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 그걸 배웠어요. 혜인은 미소 지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함께 느리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려진 것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게 정말 감사해요. 박수가 터졌다. 개소식이 끝나고 혜인과 도윤과 박정아는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 작은 한식당, 소박한 음식들. 이상하지? 우리 셋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박정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3년 전만 해도. 혜인도 웃었다. 3년 전엔 우리 서로 미워했었지. 도윤이 덧붙였다. 세 사람은 웃었다. 편안한 웃음이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때 그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변할 수 있었으니까. 박정아가 말했다. 맞아요.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께, 도윤 씨께. 혜인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너희 둘 덕분에 나 자신을 찾았어.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잔을 들었다. 우리의 느린 여정에. 건배. 잔이 부딪혔다. 그날 밤 혜인은 혼자 공방 옆 부두를 걸었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밤바다, 불빛, 크레인. SNS에 올렸다. 다시 시작하는 곳. 천천히 확실하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응원합니다. 혜인 작가님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혜인은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걸었다. 천천히.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빠르지 않게, 효율적이지 않게, 하지만 의미 있게, 자기 자신으로.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수억 년을 걸려 도착한 빛. 느렸지만 아름다웠다. 혜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간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간다. 그리고 그게 맞다. 가치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